자, 여기 보시면 6단계로 했는데 이게 재편돼서 초기, 중기 1기, 중기 2기, 후기 이게 4단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6단계인데 좀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론적으로는 나눌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사고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사고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종합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묶이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초기는 문제 발견과 주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단계죠. 아까 보시면 배경에 있다가 어떤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어떤 동기가 전경으로 떠오른다 그랬죠. 그러면서 게슈탈트가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보는 단계가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배경 탐색이죠. 배경 탐색, 이 어떤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전경으로 떠올랐는가, 그것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배경 탐색 단계예요. 전개 단계 또는 외적 대립 작업 단계라고도 하죠. 그래서 전경 배경 관계에서 배경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중기 2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게슈탈트가 형성이 된 상태잖아요. 게슈탈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제대로 해소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거니까 지금 그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게슈탈트가 계속 전경에 있다 아니면 배경에 있다? 전경에 있어요. 현재 지금 계속 그 게슈탈트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발견한 욕구, 감정 이런 것들이 자신의 것임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없는데요? 아니, 내가 보기엔 너 문제가 있어.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까지 되는 단계가 중기 2기 단계에서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상충하는 두 측면에 대해서 이제 직면하도록 만드는 게 중기 2단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왜 해소가 안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직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진다면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해야 되는지가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 단계가 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후기 단계가 바로 이제 통합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문제에 대한 재구성 그리고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게슈탈트 해소를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그게 불완전했기 때문에 게슈탈트가 계속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 행동을 일으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게슈탈트 해소를 위해서 뭔가 추가적인 행동을 취해줘야지만 게슈탈트 해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막 격려를 해주고 도와주는 단계가 바로 2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는 이제 잘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통합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게슈탈트가 출현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다. 이게 뭐예요? 아까 고정된 게슈탈트 상태로 남아있던 것이 미해결 과제 상태로 남아있던 것이 해결된 과제가 되고 그냥 충족된 게슈탈트가 돼서 더 이상 전경에 남아있는 게슈탈트가 아니라 배경으로 내려간 욕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단계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일단 현재 나타나 있는 어떤 문제 행동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그런 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까지 오게 된다면 그 방법을 봤을 거 아니야. 자기가 직접 해봤으니까. 그런 방법을 학습을 시킴으로써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조력하는 그런 것까지 가면 너무나 금상첨화겠죠. 자, 그리고 후기 같은 경우에는 대화적 관계의 중요성이 더 중요된다, 더 강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그 상담에서 가장 주의하여야 되는 것이 내담자와 상담자와 어떤 그 정서적 어떤 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여기 나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융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자기 자신과 동일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내담자의 의견에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자꾸 나와 너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다른 개체를 나와 너는 분리된 개체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죠. 상담 기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아까 꿈 작업, 이게 꿈 해석이랑 다르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환경 자각, 욕구 감정 자각, 환경 자각, 그리고 언어 자각, 신체 자각, 요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과장 실험 뭐 반대로 하기, 머물러 있기 이런 것들도 그냥 읽어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요 네 가지가 좀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례자 기법, 요거는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요거 두 개는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현재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억압된 부분 또는 개발되지 않은 부분들과 접촉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그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나의 문제 상황과 관련된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직접 뭐 3자 대면 이렇게 그 상담자까지 해서 3자 대면을 하든지 뭐 직접 대면 접촉 1대1 대면 접촉을 하든지 뭔가를 해서 어떤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비의자 기법이 되겠고요. 자기 부분들 간의 대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특성이 다 무조건 통합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을 좀 심각하게 경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격이 좀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편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의 그런 환자가 있다면, 그런 내담자가 있다면 그 내담자의 어떤 분열된 부분끼리 서로 대화를 하게 함으로써 그 분열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을, 그 일부의 부분들을 다시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이 바로 자기 부분들 간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형태주의, 행동주의 상담과 게슈탈트 상담을 좀 비교를 해놨으니까 이런 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좀 잘 읽어보시고요. 자, 의사교류 분석 상담이 나왔습니다. 의사교류 분석이라는 게 그 의사교류 있죠. 트랜잭션이 바로 의사교류예요. 의사교류 분석적 상담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요거는 뭐 의사거래 분석이론, 뭐 심리교류 분석이론, 상호교류 분석이론, 아무튼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물론 저는 이제 그 상담 쪽 비전공자니까 제 생각에는 행동이 무조건 동기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위도 있죠. 뭐 저는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여러분 이제 인터넷 하시다 보면 굉장히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생각 없는 사람들 하는 행동들 있죠. 그런 행동도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그런 것들 보면은 사람이 항상 생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그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숨겨진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의 배경은 아까 우리가 그 게슈탈트 이론에서 얘기했던 전경의 배경이 아니고요. 그 동기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 숨은 원인을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의 출현 과정을 분석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행동의 어떤 동기를 찾아내는, 그런데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상담 기법이라고 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쭉쭉 나오고요. 목표가 뭐냐면요. 어른자의 확립, 이게 중요합니다. 자율성의 성취, 그리고 통합된 어른자의 확립,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상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계약이 있고요. 구조 분석, 의사교류 분석, 개인 분석, 생활 각본 분석, 재결정, 이렇게 됩니다. 이 단계를 따라가면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욕구는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극의 욕구 같은 경우는 인정 자극을 통해서 충족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어떤 신호가 바로 인정 자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조 욕구, 이거는 보시면 인정 자극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꾸준히 계속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한때만 잠깐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인정 못 받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로또 1등 된 이후에 돈을 다 까먹고 뭐 거렁뱅이 생활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돈이 많을 때 어땠겠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막 대우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났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꾸준하게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인정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생애의 어떤 그 삶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조의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생애 후반에도 계속적으로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아세 욕구인데요. 요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각본을 갖고자 하는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m okay, you're okay.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아. 그러니까 두 개 다 나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고 타인에 대해서 신뢰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상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그런 그 어떤 삶의 자세죠. 그리고 이것들은 그냥 산다고 그냥 이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어떤 삶의 자세는 그냥 산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통해서 이게 형성이 되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 타인 여기 보시면 요거죠.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요게 나도 안 좋고 너도 안 좋고 우리 모두 비읍시옷 막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주 안 좋죠. 이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하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이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든 인간에 대한 불신이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은 나는 잘못됐는데 상대방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그런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이거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너는 의미가 없어. 그냥 모르면 조용히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자세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배적이고 우월감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막 퍼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의 삶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이 돼요. 타인을 지배하고 타인에 대해서 우월감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런 걸 느끼고 싶어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뭔가 능력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건데 그게 뭐 그런 능력을 아무나 막 갖나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있어서 내가 지배욕을 과시하고 싶고 내가 지배욕을 느끼고 싶고 그리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너무 커지게 된다면은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이러한 아주 굉장히 형법적으로도 굉장히 특수폭행이라든가 특수상해라든가 뭐 그런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런 범죄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부정, 타인 부정에 비해서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더 심각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자세죠. 그래서 요것들은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부정, 요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3번은 잘 안 나올 것 같고,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을 하든가,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요거를 대비시켜서는 좀 나올 수 있겠죠. 제일 긍정적인 게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인데,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을 하든가,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을 하든가, 이러한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친구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 모두 다 드러내는 친구를 좀 대비를 해서 문제로 엮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요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요거는 좀 나올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아 상태가 에고 스테이트라는 건데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어린이 자아가 있고요. 어른 자아가 있고요. 부모 자아가 있습니다. 어린이 자아는 말 그대로 원초적인 어떤 어린이 시절에 형성하는 자아예요. 그래서 선천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애 초기 경험에 대한 감정 그리고 자연 발생적 충동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게 어린이 자아예요. 그 다음에 부모 자아가 있죠. 부모 자아는 쉽게 말해서 그냥 초자아랑 비슷한 거예요. 어린이 자아의 어떤 발현을 통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 자아입니다. 어른 자아는 뭐냐면 요게 우리가 이제 그 프로이트 이론에서 얘기했던 에고랑 비슷한 거예요. 현실 원리가 적용되는 자아가 바로 어른 자아죠. 그래서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서 형성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학습을 하잖아요, 뭔가. 그 학습된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는 자아가 바로 어른자입니다. 근데 이 의사교육 분석 상담에서는 이 세 가지의 자아 있잖아요. 어린이 자아, 부모 자아, 어른 자아, 이 세 가지 자아가 서로 의사교류를 하는데 의사교류에서 서로 미스가 난다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어린이 있고요. 어린이 있고, 어른 있고, 부모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린이 있고, 어른, 부모 이렇게 있다면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죠. 의사소통을 하는데 요거 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오면 문제가 없어요. 어린이에서 부모 갔을 때랑 부모에서 어린이 올 때가 똑같으면 1대1로 딱 대응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린이, 어른, 부모, 여기도 어린, 어른, 부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어린이에서 부모자로 의사교류가 갔는데 부모에서는 일로 왔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어긋나는 경우 있잖아요. 경로가 어긋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이제 보시겠어요. 자, 상보적 의사교류. 이거는 송신자가 어떤 반응을 기대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요. 수신자에게. 여기서는 이제 어린이, 어린이, 어른이 이런 식으로 기대했던 반응을 얻을 때요. 이거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죠. 그런 경우에는 갈등이 없는 평형적 의사교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속 대화가 중단이 되지 않고 쭉 이어지죠. 왜냐하면 갈등도 없잖아요. 그리고 평형적이고,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는. 근데 교차적 의사교류가 있어요. 교차적 의사교류. 이렇게 아까 제가 방향 다른 거 있었죠. 일로 왔는데 여기서 일로 간다거나, 여기로 왔는데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는 똑같네요. 자, 이렇게 송신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수신자가 여기로 다시 보내는 게 아니야. 일로 보내요.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방향이 어긋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수신자는 여기 송신자 있잖아요. 송신자는 이쪽에 수신자로부터 다시 반응이 오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나한테 반응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화가 중단돼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반응이 안 오니까 나한테. 자, 그래서 암시적 의사교류 같은 건 좀 다른데요. 암시적 의사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 상부적 의사교류, 교차적 의사교류 같은 경우에는 방향만 본 거잖아요. 암시적 의사교류 같은 경우에는 그 말 뒤에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비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보시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사회적인 자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다른 자가 그런 그 탈을 쓰고 드러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상부적 의사교류, 교차적 의사교류, 암적 의사교류 이런 거 있는데 그냥 그렇게 의사교류에서 서로 이제 의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 기법 이런 거 허용, 보호 이런 거 있는데요. 허용, 보호, 잠재력 개발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리고 조작 기법. 요거는 좀 구체적인 상담 기술인데요. 요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적 개입 기술이 있고요. 중재 기술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기타 비례자 기법 아까 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상담 기법 여기 제가 나누는 분류 기준이 뭐냐면요. 일단은 요거는 상담 초기 또는 본 상담 시작 전에 이제 사용이 되는 기법들이고요. 허용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잠재력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담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활용되는 기법이 이제 치료적 개입 기술, 여기 질의, 특별세부 반응, 맞닥뜨림, 설명 이런 것들이 있고 중재 기술이 또 있어요. 중재 기술이 뭐냐면 그 어른자가 있잖아요. 어른자가 뭐라 그랬어요? 어른자가 현실 원리가 적용되는 거라 그랬죠. 현실 원리.
이게 프로이트 이론에서 뭐라고요? 이게 그냥 에고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자가 현실 원리가 적용되는 건데 그 어른자와 어린이자와 그리고 어른자 그리고 부모자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이렇게 한다는 건데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 사이에 그 뭔가를 끼워 넣음으로써 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기법들이 바로 중재기술이에요. 자, 보세요. 의사교류 분석 상담에서는 이 자아들 간의 의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뭔가의 장치를 추가하면 문제 행동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한 전제에서 이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이 중재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시라든가 이거는 맞닥뜨림 기법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쓴대요. 그리고 확립, 없어졌던 내담자의 문제 행동이 재발할 때 이때 쓰는 것이 이제 치료를 했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확립이고요.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 종결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그 상담의 본격적인 과정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율성 획득을 위한 상등 기법 이런 건요. 각성, 자발성, 친밀성 이런 것들은 다른 상담 이론에서도 많이 본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쓴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근데 뭐 여기서는 사실은 그 자아가 3개가 있으니까요. 어른자가 정상적으로 독립적 기능을 발현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자발성은 뭐 여러 선택이 가능하다. 친밀성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자의 기능, 이렇게 어린이자에 해당되는지 어른자에 해당되는지 그냥 또 어떤 자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 시간의 일반적인 조직 형태, 이거는 그냥 쭉 보시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니까요. 자, 실존주의 상담인데요.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교육 철학할 때 실존주의가 뭘 중요시한다 그랬죠? 책임과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었죠. 근데 이거 실존주의 상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존재를 그대로 수용하고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내담자의 선택을 좀 중요시하고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담자가 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좀 중요시해요. 자, 의미치료법이라는 걸 씁니다. 자, 의미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삶의 의미가 없는 상태를 안 좋은 걸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상담 목표가 뭐가 되겠어요? 삶의 의미가 없는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지 있죠, 의지. 이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줘서 잠재 능력을 발현시키도록 하는 거를 좀 중요시하겠네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 실존주의 상담 기법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별한 어떤 실존주의 상담 기법 상담만의 어떤 특별한 거는 없어요. 전제가 이렇다. 다만 기법은 유용하게 보이는 것들을 아무거나 갖다 쓴다. 유용한 게 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식 대화라든가 태도의 수정, 뭐 논증 이런 거 나왔죠. 논증, 긍정적 암시, 단순 책략 이런 거, 방관, 역설적 의도, 호소,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들은 그냥 쭉 여러분이 보시고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굳이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겠죠.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요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아니고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던 김인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낸 상담 이론이에요. 자, 해결 중심 단기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기 상담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냥 그리고 해결 중심 치료라고도 하고요. 그냥 단기 상담이라고도 많이 해요. 요거는 그 일반적으로 최면 치료랑 좀 관련이 있어요. 자, 갑자기 임용해서 최면 치료가 나오니까 좀 의아하시죠? 그런데 최면 치료가 2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최면 치료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라고 상태라 그래서 변성 의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우리 그 최면 치료하는 거 그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눈을 감고 막 눈물 벌벌벌 흘리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죠. 막 근데 그게 사실은 좀 그 사기잖아요. 최면이라는 거 자체가 최면 상태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암시를 통해서 이렇게 막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이 최면으로 인해서 이끌어내지는 그런 것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트랜스 상태, 그러니까 변성의식 상태라는 것이 좀 의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이제 최면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변성의식을 유도를 해서 거기서 치료를 진행하는데 반해서 이 단기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그러죠? 의식적 변성의식이라고 그래요. 웨이큰 트랜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끌어내서 합니다. 그러니까 최면 치료 뭐 레드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하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단기 상담의 대가가 밀턴 에릭슨이라는 분이 옛날에 계셨습니다. 근데 밀턴 에릭슨이라는 분이 저서가 없어요. 저서가. 보통 이제 학자들이 보면은 저서를 남겨놓잖아요. 자기 이론이라든가 자기 어떤 치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프랙티컬하게 접근을 했든지 아니면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든지 아카데믹하게 접근을 했든지 뭐 어떻게 했더라도 자기 어프로치가 어떻게 되었더라도 저작을 보통 남겨요. 근데 이 밀턴 에릭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밀턴 에릭슨은 우리가 그 인성교육 할 때 나왔던 성격 발달 이론 할 때 나왔던 그 에릭슨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그 프로이트 제자였던 그 에릭슨은 에릭 에릭슨이고요. 이 밀턴 에릭슨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도 다르죠. 근데 아무튼 이 밀턴 에릭슨 같은 경우는 저작이 없어요. 남아있는 게 그냥 세션 비디오 몇 개 남아있고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쭉쭉 나와서 쭉 기본적인 어떤 배경 같은 건 제가 쭉 실어놨으니까요. 재미로 쭉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서 기본 가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담자가 항상 협조하고 있으며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 이 가정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내담자 자신이 내담자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가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항상 협조하고 있고요. 저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상담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저항을 합니까? 내가 나한테 저항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자, 원리는 쭉 읽어보고요. 자, 내담자 유형이 이렇게 나뉩니다. 방문형, 불평형, 고객형, 잠재적 고객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유형을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막 딱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체로 보시면 어떠한 방향에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대체로 이제 지문에서 줄 겁니다. 만약에 그 단기 상담이 문제가 나온다면 물론 상담 전공하신 분들은 당연히 잘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임용고시 교육학 1교시에 보는 그 교육학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지 않아도 돼요. 자, 치료 목표 설정의 원칙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내담자랑 상담자 같이 협의를 해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방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뭐 유익한 것, 중요한 것, 작은 것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너무 큰 거를 목표로 하게 된다면 도중에 단계가 없으니까 지쳐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씨 상담관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계단을 쌓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목표를 작게 나눠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자, 치료 과정이 중요합니다. 치료 과정. 치료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가 팀이에요. 2명 이상이죠. 팀을 이루어서 합니다. 그리고 이어스라는 과정을 거쳐요. 과정이라기보다는 이어스라는 어떤 항목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이 이루어지죠. 일단은 무엇이 나아졌는지 이끌어내고요. 이게 일리시트 단계예요. 그리고 나아진 것 있잖아요. 점점 좀 향상된 것, 개선된 것을 그 영역을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을 시켜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눈다고 했죠. 하나를 달성을 했다면 그것을 점점 확장시키는 거죠. 단계별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된 부분을 강화하는 거죠. 확장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강화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럼 무엇이 나아졌나요? 무엇이 개선되었나요? 라는 걸 끊임없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years라는 것이 이제 그 단기 상담에서 주목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상담의 구조가 있었죠. 그게 그냥 첫 상담이고요. 첫 회 이후 같은 경우에는 차회차 같은 경우부터 2회차부터는 이제 그러면 아까 초에 상담을 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뭔가 바뀐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담 간의 시간적, 물리적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가 나아졌나요? 저번 상담 이후에. 계속
나아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치료 과정의 전반적인 어떤 역할이라 틀이라고 하겠어요. 자, 치료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고 대화를 주도해가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치료자가 여기서 이제 상담자인데요. 상담자가 100%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고, 아까 어떤 게 전제라 그랬죠? 내담자가 그 내담자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잘 모르는데 당신에게서 발견한 어떤 개선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세요라는 태도로 접근하는 게 이 알지 못함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알지 못함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의사소통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상담자, 치료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느냐라고 한다면 계속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지향적 질문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질문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질문 종류가 되게 많아요. 상담적 변화에 관한 질문이 있고요. 자, 예시를 제가 실어놨으니까 예시를 잘 보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적 변화에 관한 질문. 일단은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오기까지 결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느냐, 그래서 그 결심을 함으로써 뭐가 개선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죠. 그리고 예외 질문 뭐 이런 게 있고, 기적 질문, 척도 질문, 대처 질문, 관계성 질문, 악몽 질문, 그리고 간접적 칭찬,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 이런 것들을 이러한 유형의 질문들을 통해서 내담자가 어떤 부분에서 계속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담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상담자의 질문 기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내담자, 치료자 어떤 관계 유형에 따른 치료적 메시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쭉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단 상담을 보시겠어요? 집단 상담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집단으로 상담하는 거예요. 그 왜 우리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죄수들 이렇게 여러 명 이렇게 둥글게 모여 앉아가지고 굿잡 하면 서로 칭찬해주고 막 하는 거 있죠. 내가 뭘 했고, I killed a person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I killed my neighborhood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뭘 잘못했고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굿잡 하면서 뭐 이렇게 죽였다 그러는데 굿잡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뭘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 뭘 하고 있고 막 이런 거 서로 공유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집단 상담입니다. 비슷해요, 그랑. 일단은 그래서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그 장면들을 잘 떠올려 보세요. 그 집단을 잘 떠올려 보시면 여러 명의 내담자가 한꺼번에 원 세션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절감이 좀 가능하죠. 시간 대비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1대1 관계가 일단 기본적이잖아요. 상담이라는 게. 내담자가 오면은 상담자가 오고, 그 상담자 한 명이 오고, 물론 이제 그 단기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자가 팀을 이뤄서 이제 그 상담을 하는 그런 형태가 기본적이기 때문에 뭐 1대 다 형태의 어떤 상담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상담이라고 하면 내담자 한 명에 상담자 한 명,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인데요. 1대1 대응적인 어떤 관계에서 이제 상담이 진행이 되는데, 그 경우에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상담 받으러 온 친구 중에 그 사람과 1대1 대화가 좀 어색한 친구들 있죠. 그 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 눈 못 마주보고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는 그런 상담보다는 일반적인 형태의 상담보다는 이런 집단 상담이 조금 더 그 심적인 어떤 부담감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큰 장점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상담을 하러 모인 사람들이 되게 유형들이 뭐 비슷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일한 어떤 문제를 겪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좀 모아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유사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 자기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비난하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동일한 문제나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담자래. 내담자별로 그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천차만별이죠. 개인차가 있잖아요. 우리 교육심리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자 개인차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말을 좀 잘하는 친구가 있고요. 듣는 걸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말을 좀 공격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좀 사회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이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 더 일반적인 상담에서는 획득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단 상담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별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개별 내담자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 되죠. 2명이면 2분의 1, 3명이면 3분의 1, 뭐 10명이면 10분의 1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측면에서 질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상담의 구조화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비밀 유지 원칙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겠죠? 그 비밀 유지 원칙이 좀 지켜지기가 어렵겠죠. 그 10명이라고 한다면, 뭐 5명이라고 해봅시다. 5명이라고 한다면 그 5명 중에 한 명도 어떤 서로의 어떤 장점이, 서로의 단점이라든가 서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외부로 나가서 발설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밀 유지가 좀 어렵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비밀 유지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내가 한 얘기가 있으면 그거에 다 그러한 어떤 나의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어떤 신뢰 있는 서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어떤 수용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담자 개인이 상담 과정에서 다른 내담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죠. 집단의 압력에 희생될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나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얘기를 하라는 식으로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어떤 압력이 있을 수 있죠. 다른 내담자들로 인한 어떤 왕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왕따들끼리 모여서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더니, 아싸들끼리 모여서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더니 그 아싸 집단 내에서 또 아싸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상담이라는 것이 항상 긍정적이거나 항상 부정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상담이라는 과정 자체에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그런 내담자들에게는 좀 이렇게 상담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수단인데, 좀 질적으로 수준 높은 그런 상담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적응의 원인별 지도 방안을 볼까요? 자, 일단 부적응을 좀 볼게요. 그러면 부적응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학업부진 또는 학습부진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부적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부적응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학업부진, 학습부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인지적 요인도 있고요. 정서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겠고요. 읽어보세요. 지도 방안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형성적 상담을 해주는 게, 형성적 지도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진단평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형성적 기능을 수행하는, 형성적 기능이 있는 그런 상담을 해주는 것이 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보충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줘서 결손된 어떤 선행학습, 선수학습 요소를 좀 메꾸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불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뭘 갖고 치료한다 그랬죠? 보통은 고전적 조건화를 활용한 어떤 그런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시험 불안을 치유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 둔감법이라든가 이완법이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안 유발 인자에 대한 어떤 학습자의 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고전적 조건화 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정서부정을 볼게요. 정서부적응은 뭐 뻔해요. 정서부적응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거나 행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 감정 상태 때문에 행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여러분 인터넷 방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게임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뭐 키보드 내리쳐가지고 부수고 막 이런 애들 있죠. 뭐 샷건이라고 하던데 그런 거를.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이유가 뭐냐면 게임 져서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서 부적응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멀쩡한 물건을 부숴요? 지 손을 탓해야지. 손을 자르든가. 그런데 지 손은 못 자르고 키보드는 때려 부순단 말이죠.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정서 부정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어쩌다가 사람이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제 뭐 이상한 행동을 안 하다가도 뭐 굉장히 슬픈 일이 있거나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이러면 평상시에 자신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저 옛날에 저 후배 중에 여자애가 하나가 되게 좋아하는 그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남자애가 그 여자애가 둘 다 제 학교 후배죠. 근데 그 남자애가 그 여자애가 그 남자애를 좋아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남자애가 그냥 여자친구가 생겨버린 거죠. 떨컥.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얘기도 안 하고 뭐 티도 안 내고 혼자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자애가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혼자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러면서 오빠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애가 그러더니 애가 한동안 이상한 거예요. 되게 행동하는 거 자체가 지금 이게 뭐라 그래야지 이게 정신이 나갔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좋아했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걔가 평상시 이상한 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을 당했다는 거. 사실은 그 짝사랑하다 그냥 뭐 셀프로 차인 그런 꼴인데 아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극단적인 감정 상태가 되면은 그렇게 평상시 전혀 이상하지 않던 사람들도 이상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장기간 지속되면 정서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정서의 상태에 대해서 상담자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 시도가 동시에 요구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상담 같은 경우에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느 하나의 요인에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해결책이 동시에 좀 적용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서부정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어떤 지지적이고 수용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치료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점이겠죠. 자, 사회부적응 요거는 이제 교육사회학과도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사회부적응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자, 낙인이론이라고 있어요. 자, 이게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냥 쭉 보고 이제 바로 직업지도 쪽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낙인이론이라는 게 우리가 주홍 글씨에서 그 가슴에 이제 J자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낙인이에요.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 그 낙인이론이 그 교육심리학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죠. 스티그마 효과, 스티그마 효과 또는 골렘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스티그마 효과가 어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타인의 기대에 의해서 어떤 개인이 그 기대와 비슷하게 변해가는 효과가 스티그마 효과잖아요. 근데 낙인 이론도 비슷합니다. 낙인 이론은 한 명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반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실제로는 폭력적이지 않더라도 괜히 그냥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왜냐면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한단 말이야. 좋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어. 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뚤어진 그런 형태로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낙인 이론에 좀 정확한 어떤 내용 얘기가 여기 밑에 약간 실려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냥 타인에 의한 타인의 기대가
행위에 대해서 타인의 어떤 개념 정의가 개인의 어떤 행동 또는 행위, 어떤 그 태도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쳐서 비행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바로 낙인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이론은 그냥 외워두세요. 자, 차별 접촉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차별 접촉 이론. 차별적으로 접촉한다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자, 보시면 차별 접촉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일탈 행동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별 접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학습 원리 자체는 그 일반적인 학습 원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 눈으로 보고 배우고 같이 해보면서 배우고 뭐 러닝 바이 두잉도 되게 많죠. 그 비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자물쇠를 딴다거나 이런 것들 비행인데 그런 거 해봐야 느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 다른데 누구랑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 과정에서 누구랑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탈 행위를 배우는지 아니면 일탈 행위에서 멀어지는지 그런 차이가 나타난다는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사회 통제 이론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그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서로 알았죠. 마을 사람들이 다 서로 알았기 때문에 서로가 감시를 하는 눈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옛날에도 범죄 범행 있었죠. 근데 지금같이 익명성이 거의 보장되다시피 하는 그런 시절보다는 옛날이 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압력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도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상당히 말이 되는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CCTV 없는 곳이 잘 없잖아요. 사각지대가 잘 없단 말이죠. 물론 좀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 같은 경우에는 꼭 CCTV에 사각지대를 잘 봐놨다가 또 범죄를 저지르곤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사회적인 유대감이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약하죠. 그러니까 사회적 유대감이 강했던 시절에는 그 사회적 유대감 자체가 어떤 그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장치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사회적 유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옆집 사람들이랑 왕래 안 하신 지 좀 되지 않았나요? 물론 옆집 사람들이랑 뭐 음식도 서로 갖다 주고 이러면서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제가 서울에 오래 살아 보니까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사회적 유대가 약한 만큼 어떤 나의 행동에 대한 어떤 통제력도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화 일탈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 집단의 문화나 가치관 그리고 신념 이런 것들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게 나중에 발전돼서 차별 접촉 이론으로 발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많이 발견이 되냐면요. 이건 비행은 아닙니다만 현기차, 노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회사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작업량을 달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거는 이제 노조랑 회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근데 그렇게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하고 나서 막상 공장에 가면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엄청 많죠. 그 현기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표적인 어떤 문화일탈 이론의 어떤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그룹 있잖아요. 그 그룹에서 정한 규칙, 그 그룹의 문화 이런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 실제로 정해져 있는 규칙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네들끼리 정한 규칙에 더 신경을 쓴다. 이런 게 이제 문화일탈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가 아노미 이론이죠. 아노미가 뭔지 한번 여러분 정의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노미가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욕구 충족을 위한 합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아노미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노미 상태가 된다면 비행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그 어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달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 그 개인이 추구하는 어떤 그 가치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그것은 좋은 것, 그것은 유용한 것, 이렇게 그것은 가치가 높은 것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을 저지르는 주제에 좋은 건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은 좋은 것 딱 정의를 해놓은 거를 취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법적 수단이 없으니까 비행을 저지른다. 이런 이론이 아노미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을 저지르는 아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요? 막 두드려 팰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거는 굉장히 그 1차원적인 어떤 그 제재 방법이고요. 아이가 어릴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공포심에 의해서 어떻게 훈육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가 잘하잖아요. 잘못했다고 뭐 죽여버릴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비행을 자꾸 저지를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변화를 유도를 해야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이제 첫머리부터 말씀드렸던 거 그 로저스의 그 인간 중심 상담 이론 있죠. 거기서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그리고 뭐 수용적 관계 형성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떤 진실성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 채로 아이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씩 변화를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 한 번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를 하려면 여러분이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윽박 지르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근데 대부분 그건 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피어 프레셔로 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고려를 하면서 아이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겠죠. 환경적 변화를 통한 근원적, 근본적 치료. 이게 예방적 치료가 아주 궁극적인 치료긴 하거든요, 사실.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는 좀 늦어요. 왜냐하면 비행이라는 게 한 번 저지르고 나면 마수거리가 제일 힘들거든요. 가장 처음에 할 때가 심리적인 저항감이 가장 큽니다. 한 번 해봤는데 괜찮잖아요? 두 번째는 또 하게 돼요. 보면은 가끔가다 도벽 있는 친구들 있죠. 도벽 있는 친구들이 처음에 도둑질을 했을 때 안 걸려가지고 그걸 도둑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짜릿짜릿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마수거리 행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마수거리 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아예 여러분이 예방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괜히 그 전문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을 전문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전문직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깨춤추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단지 수업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역시 그 비전문가의 어떤 자신감, 자만감 이런 거는 역시 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보라 그러면 일주일만 지나면 두 손 두 발 다 들 텐데 말이죠. 자, 아무튼 그건 넘어가고요. 문제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예익은 그냥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요거 뒤에 5절에 그 인성교육이 있는데요. 인성교육은 우리가 앞에서 했다 그랬죠. 그 교육의 기초할 때 했다고 했습니다. 그거 그냥 돌아가서 보세요. 자, 진로 상담하고 끝납니다.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